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대 후반이고 이제야 장애 인정 요청을 하여 얼마 전 지적 장애가 인정되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아이이고 동작, 수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언어 능력은 비교적 괜찮다 보니 그냥 겉으로 슬쩍 보면 좀 느리지만 장애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고 왕따도 당하고 하였지만 일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 제빵 자격증 취득 도전 등 여러 가지를 하였지만 취득하지는 못했고 계산이 어렵다 보니 카페 등 계산이 필요한 알바 등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가사 일을 조금 돕고 만나는 친구도 2명 정도를 가끔 만나다 보니 대부분 가족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착하고 약한 편이고 아이 같은 면이 많습니다. 업무는 컴퓨터 문서 작업 불가하고 서류 정리, 정돈, 물품 관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인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취업, 사회생활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막상 이런 시기가 되니 두렵고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픈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그 중에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움츠러듭니다. 막상 장애 인정이 되고 선택의 길에 서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서 메일 드려봅니다. 장애인 취업 관련 무엇이든 조언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옆에 언제까지나 있어주고 싶으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이의 홀로 서기를 응원하고픈 엄마 드림. 사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그냥 직업 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업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야지 직업 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보통의 장애가 없는 청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아무튼 장애 영역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저는 용기를 내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국가가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굉장히 장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착해서가 아니고 국가 정책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생활을 해야지 보편적인 생활을 할 때는 직업 생활이 기본이지 이렇게 이제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어느 곳이고 저는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더군다나 또 되게 조용하시고 착하시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행동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태가 좋은데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 상태가 좋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착하기까지 해. 얌전하기까지 해. 뭐 그러면 뭐 바랄 거 없죠 뭐. 우리가 바라는 그렇죠. 지연이가 이러면 안 가죠. 아니 근데 거기 사연에는 이제 계산이 좀 힘들어서 어디도 어머니가 힘들 것 같다는 그 제안에 대한 환경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계산이나 OA 능력이 예를 들면 OA 능력이 떨어져서 꼭 사무실에 할 일이 없다라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혹시 뭐 커피숍이나 가게에선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좁은 생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커피숍에서도 실제로 뭐 계산만 하는 일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만드는 거, 뭐 서빙하는 거, 뭐 치우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뭐 저희 비장애 또 뭐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한 명이서 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좀 뭐랄까
너무 그 기준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맞춰야 되라는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장애 당사자식, 그러니까 장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저희가 바란, 어머니가 그 전에 아마 20대 후반에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그 전에 갖고 살았던 그 기준보다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채용하거나 바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 영역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취업 경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장애 인정 받는 순간부터 이제 장애 영역에 들어와서 사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선배님이 뭐든지 다 약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볼 때도 가능성이 되게 많고, 저는 꼭 우리가 막 취업이라고 해서 뭔가 어디 회사에 나가고 이런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부모 단체에서도 계속 뭐 이렇게 권장하는 반대, 당사자 운동, 권리 운동 하는 이제 활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사자 동료, 그 장애인 동료 상담, 내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당사자 이제 동료 상담, 이분도 예를 들면 후반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인정받아서 내가 장애가 아닐 때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뭐 더 어린 후배나 앞으로 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요즘에 권리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꼭 저희가 기능을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에 대한 걸 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기능 초점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실 되게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장애 인식 개선 강사를 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단서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20대 후반에 어쨌든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어찌됐든 일반 학교 나오셨을 거고, 그 비장애인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울렸으면 상호작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 생각이 들면, 오히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당사자가 활동해도 좋고,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좀 어머니가 정보를 많이 좀 대신 이렇게 접해서 많이 확장시켜서 경험을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해봐 주시면 더 훨씬 되게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 지역이시면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나 이런 데 등록하시고, 뭐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고용공단 이런 데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달라, 이제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신 거잖아요.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알바 시도도 해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애 일자리로 하시면 확실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뭐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취업을 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이제 취업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잘하고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오롯이 이 자녀분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대처하게 하면은 오래 이렇게 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곳에 뭐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 서울이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뒤져보면 뭐 저희 강서 지역 같으면 강서 퍼스트잡 센터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어떤 취업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일단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아드님 정도면은 정말 취업할 수 있지만, 정말 정작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취업한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친구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출퇴근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도 출근하기 싫은데 참고 막 출근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뭐 일요일 밤만 되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만 다녔어,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어떤 취미나 문화생활만 했어, 이러면 그런 곳은 내가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안 가도 되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로운데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신변에 정말 뭐 지대한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가야 된단 말이죠. 비가 와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게 처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멀리 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긴 시간을 하거나 이런 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4시간이나 3시간 정도 그런 걸로 한번 일을 꾸준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낮은 레벨의 일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능력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일을 해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면 일은 얼마든지 많이 골라서 할 수 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직 이제 이쪽 잘 모르시니까 이게 너무 막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골라서 갈 수 있지만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잘해야 되고 성실히 근무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니까 되게 우리도 되게 좋고 장애인 사원이지만 어쨌든 동료로서 인식을 하게 하려면 이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직업 전선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함,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 사연 주신 어머니 아이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이고, 저희들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저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나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모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인 걱정은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 없는 거죠. 그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지. 발을 이렇게 떼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이가 금방 30 되고 40 되고 50 되고 그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한 발 떼고, 그 다음에 또 막상 갔다가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둬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아이한테 미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면 얘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 계속 꽃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럴 때 부모가 필요한 건 든든한 지지 기반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쨌든 아이가 잘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어머님들 보면은 어머님들이 용기가 안 나고 어머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본인들이 더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아이를 이제 안 내놔. 한번 상처 받았으니까 이제.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어쨌든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사회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발을 디뎌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어디 취업되면 좋은 결과 어디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꼭 사연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과 함께 이제 일하는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정도 되면 사실 계속 근로지원과 뭐 1+1으로 같이 다니는 정도의 직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직장에서 내가 취업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퍼스트 잡으로 취업을 했으면 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이 좀 연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 그 회사 쪽이든 뭐 이 친구 가족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면 이 친구가 근로지원인이 붙어있는 친구가 아니어도 일종의 중재를 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쵸.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그렇게 그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수입을 얻는다는 거와 좀 직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늘 좀 궁금했던 게, 그렇게 장애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 옹호나 이런
업무를 할 때 그 수입이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아세요? 권리형 일자리 어. 4시간 음. 네, 4시간이 지금은 이제 4시간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4시간 네네. 정도 하는 네네. 걸로. 최저시급에 해서 4시간 하면 한 100만 원이 조금 그런 그런 거 거 거의 같아요. 비슷하겠네요.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생활임금 보장 그런 게 있대요. 맞아요. 그런 우리 왜 최저시급처럼. 근데 그게 음.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최저시급 정도로만 인지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이런 거 사연 오거나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에 제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거는 경한 애들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막 애들 일자리 하고 있다고 뭐 제가 뭐 활보 구하고 있다고 막 활보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이러면 되지 라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저희는 이게 정보가 많으니까 오는 거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나오는 이것들이 사실은 보는 사람이거나 정보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사실 근로지원인 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지원인은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선배님 자녀도 이제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고 계신 거고 선배님 자녀도 지연이도 근로지원인 매칭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지원인이 붙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지원이 많이 필요한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이 많이 필요한 친구도 결국은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근로지원인은 좀 궁금한 거는 엄마가 원하면 그냥 언제든지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지원인도 그 판정을 받아요. 아. 어떤 사람이 이제 취업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보니까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어려움이 같아. 있어.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은 이제 고용공단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신청을 부모가 해요? 부모가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판정을 하고 대개 발달장애인들은 중증으로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렇게 다 와서 근로지원인을 붙여주는데 뭐 1대1로 붙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1대2로 붙여주기도 하고 근로지원인 한 분에 장애인 2명 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근로지원인 한 사람에 장애인 3명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거의 저희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냥 활동보조를 붙이는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활동보조랑 직장이랑 비슷한데 활동보조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인력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당사자의 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가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통 발달장애인은 신청하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법도 좋아요. 이분도 처음에 근로지원인 붙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적응하면. 예. 그러면은 근로지원이 언제든지 내가 뭐 이제 근로지원 서비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우리 아이나 아니면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또 취소하고 그다음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신청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근로지원인 제도가 보편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한 3주에서 11주밖에 안 붙여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발달장애인한테 한 최장 11주만 붙여주면 11주 붙었다가 사람이 딱 없어졌을 때 발달장애인을 케어해야 되는 게 그 직장 동료들이 발달장애인을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발달장애인들 취업률이 계속 낮았죠. 낮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용공단 앞에서 막 난리치고 뭐 기억나요? 예, 가가지고 점거하고 막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한테도 다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붙여주겠다. 제한 없이 필요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 성철이나 지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이죠. 여기 사연 주신 분에 비하면 뭐 정말로 중증인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가의 그 근로지원인 이렇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그게 항상 모질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이 남아가지고 막 공단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산을 안 쓰면 그 다음에 증액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진짜 시스템 이상하죠. 근데 지금은 또 근로지원인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근로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직장을 못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예산 아이러니하게. 때문에. 예. 근데 국가가 지금 취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근로지원 서비스를 안 붙여서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산 어떻게 늘려요, 선배님? 예산을 뭐 고용공단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계속 이거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신청하면 안 되진 않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되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어디 취업했는데 얘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됐어. 예를 들어 뭐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든 그래서 이 직장은 나쁘네 하고 나왔으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지 얘는 역시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새로운 데 도전하고 저도 성철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취업 가능급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봐야 되나를 막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냥 뭐 경제적으로도 주간보호센터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곳이죠.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거기는 우리가 몇십만 원을 내고 다녀야 되고 취업을 하면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지원인 제도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정말 취업 불가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완전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꼭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